안녕하세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 인식 확산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이 창의도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창의도시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의도시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을 넘어서 도시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같은 도시 간의 외교의 의미와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창의도시 아카데미 마지막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영준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제 오늘 함께 또 청취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원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중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좀 세월을 보냈고요. 거기서 석박사를 하고 그 말레이아 대학교라는 곳에서 동남아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원주에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럼 원주 출신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원주에서 계속 태어나서 태어나서 네. 그 학부까지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과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잠깐 다른 또 공부를 해서 네. 그럼 원주에 계속 계시다가 또 지금 계속 원주에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계속 일하는 어떤 약간 소감이랄까요? 그런 건 좀 어떠신가요? 뭐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하는 것 같고 뭐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또 원주가 앞으로 좀 같이 해볼 만한 그런 것들도 관심이 좀 가는 것 같고요. 저도 뭐 많이 배우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에서 또 함께하고 계시는 또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국제관계학과 전공 교수님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교수님의 그러면 세부적인 그 국제관계학 안에서도 좀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의 세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국제관계가 뭐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정치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남아 지역의 그 국제 협력, 특히 뭐 우리가 유럽 하면 EU 공동체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는 국가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공동체 건설이라고 하는 그 아세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등 전략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좀 협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뭐 EU나 이런 아니면 저희가 또 크게는 UN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국제 관계 측면으로 많이 좀 익숙하실 텐데 또 동남아의 관계나 이런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생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죠. 국제 기구 다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특히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도 하고 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열리듯이 펼치듯이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중일과 같이 엮어서 이제 동아시아라는 큰 틀의 협력을 견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요즘에는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 사회적인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미래에 더 관계를 맺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또 그런 도시 간에서 도시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또 특히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공공외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외교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공공외교 이러면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그 공공외교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 공부하다 보면 외교를 많이 죄송합니다. 국제관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외교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적으로 외교라 하면 정부 간 외교, 즉 이제 전문 외교관들이 상대 외교관을 만나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외교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월이 변하고 이제 대내적 환경이 변하고 외교의 영역도 넓어지면서 그 주체,
그리고 외교의 대상, 그리고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공공외교는 여전히 이제 국가 중심적이에요. 우리 정부 외교관 또는 우리 정부가 상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나라에게 호의적으로 형성되면은 결국 그것이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네네.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이외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민간 외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 그룹,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다양한 예술 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개개인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상대국의 다양한 층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익을 단기적으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 그리고 또 공동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빈곤이라든가 환경, 기후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공공외교의 개념은 지금 또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뭔가 그 국가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넓은 의미라고도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외교관들만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공공외교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 그리고 참여 주체들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은 특히 지금과 같이 최근 코로나 위기와 같이 한 국가만이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같이 인식을 공유할 때 가능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공공외교는 앞으로도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공외교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맞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좀 거기 공공외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어떤 개인이 저도 그렇고 아니면 교수님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공공외교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이제 독립외교관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공공외교의 영역들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외교가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그래서 외교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은 문화공공외교, 요즘 뭐 이제 BTS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외교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과학기술외교도 공공외교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군사외교 해서 PKO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유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기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남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국제사회의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공공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통일 공공외교 또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외교와 국제관계, 그리고 이렇게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특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전 분야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 그리고 또 어떤 방식 이런 걸로 굉장히 폭넓게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폭넓은 영역에서 원주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은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분야도 다양해지고 주체도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원주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공외교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일반에게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 이제 중앙정부 이외의 지자체라든가 또 외교부 이외의 타 부처에서는 공공외 개념이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방금 언급한 공공외교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타의 그 해외 도시들과의 여태까지 친선 교류 활동한 거, 그것도 이제 공공외교의 연장선에서 다 포함이 되겠고요. 아, 네네. 뭐 예를 들면 지역의 축제라고 했을 때 댄싱 카니발 축제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이러한 그 플랫폼을 갖는 것 자체가 공공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뭔가 원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네네. 모든 건 또 그 공공외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는 그 행위 자체가 뭐 이벤트성이라든가 뭐 일회성으로 끝난다거나 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접근 뭐 이걸 해서 우리는 이것을 얻는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좀 더 같이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가 직접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전 또는 그런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됐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또 아마 진행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아마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많은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이미 있지 또 많이 않을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외교라는 것이 기존에는 어떤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그 외교라고 하면은 뭐 그런 외교관이 하고 그다음에 꼭 그것은 국가 간의 어떤 이루어지는 행위가 외교인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이런 지자체나 이런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외교는 또 어떤 형태라고 또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간 협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정치적 부분 이런 것과 좀 더 비껴나서 그 지역의 특성, 장점을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좁지만 그 친밀도, 접촉면은 굉장히 넓어져서 긴밀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도시들이 할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그 주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중앙정부라기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뭐 단기간에 일정 특정 한 도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화 됐을 때 좀 장점이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동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그 동서독 도시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냉전이니 뭐 정치적 이런 것보다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식의 폭을 좁혀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서 통일 이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통합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채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간 협력, 도시가 이제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그러한 그 실용성, 그리고 비정치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삶의 영역과 맞닿게 체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국가 간의 어떤 뭐 관계나 어떤 뭔가 외교를 할 때는 그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사실 도시가 중심이 됐을 때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이게 지금 확인해 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유네스코가 시행하는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어떤 국가 간이 아니라 도시 간의 네트워크로 이제 계속 진행하고 유네스코도 그런 부분에 주목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선정된 도시가 무슨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하나의 그 성과를 인정받은 그것다기보다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들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점으로 연결된 것이 결국 선이 되고 면이 돼서 하나의 이제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의 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이 각각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그런 기관, 도시들이 어떻게 그걸 창의적으로 네트워크로 활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창의라고 하는 부분이 더 그 네트워크의 핵심 언어로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분야들 보게 되면은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들이 네네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이해를 促진시키고 이렇게 창의적 활동을 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거는 국가보다는 그러한 그 창작 활동이라든가 그런 기반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도시 간의 교류가 됐을 때 그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그런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이제 발현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반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부터 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 형성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이렇게 통일을 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렇게 통일된 국가로서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다른 세계를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은 사실 좀 오래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연합 주들이 모인 주들이 이제 하는 연방 형태죠. 연방 형태라는 것은 그들이 모여있던 그런 것들이 서로 그것을 연방을 함으로써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된 거. 아직도 그 기본이라고 하는 그 자치적인 뭐 법적 주법을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방 도시 간 단위라고 하는 자율성 그리고 이제 그 나름의 정체성 그들이 또 독립적으로 국제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세계 다른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이게 중앙 국가가 출현하게 된 것은 또 현재의 국가 모습으로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은 지역, 도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가 단위 내에서 잘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도시의 정체성과 장점을 가지고 그런 것들 네트워크로 활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기반도 다 있었던 거네요. 그게 뭐 국가에서 도시로 내려왔다기보다는 근데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 그런 모습들이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 간의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국제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원주 시민, 뭐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있듯이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세계 시민 이렇게 되듯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 이제 보완하는 관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네스코는 도시 간의 네트워크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리고 아니면 원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주가 이런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라는 게 도시 차원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중앙 정부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이제 지방의 격차, 특히 이제 문화적 자산, 문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격차에 좀 많이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방에 살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감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좀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려면은 서울로 가야 되는 거. 뭔가를 서울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에 세계로 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세계의 도시들이 도시와 도시 간을 직접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부족한 인식, 인프라 이런 거에서 저평가되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뭐 제한 요소들을 좀 과감히 좀 벗어 던지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같이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국제화라는 것을 지역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내실 있게 지역에 기반한 내용으로 좀 참여하고 거기 좀 같이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어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인프라가 네. 우리나라는 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네.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국제 관계도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중앙 정부의 네. 영역처럼 네, 네, 네. 네.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또 그 도시 차원에서 네.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원주도 물론 지금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국제 교류들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그런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잘 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나 다른 네. 도시의 사례가 혹시 또 있을까요? 네. 근데 그 도시간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본적인 인프라, 또 네. 특히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 뭐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다른 분야에서의 도시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무래도 규모로 봤을 때는 서울과 부산 이런 거 네네. 보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자체적으로 꾸리고 네네. 그런 것이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뭐 다른 지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이슈에 관련돼서 특정 분야에 관련돼서 도시 간 그 도시 단체장 간 이런 회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뭐 다른 국가나 네. 아니면 또 교수님이 네. 계속 공부를 하셨던 동남아 지역에서 혹시 또 다른 도시의 사례들이 네네. 있을까요? 네네.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아까 옛날 얘기 제가 했었는데 네네. 예전에는 그 특히 이제 해양 도서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갈등 남중국해 갈등 뭐 분쟁 뭐 이런 걸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전에 그런 바다 해양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걸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해상 무역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그 소통의 창로로서 이제 창구로서 이제 작용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시 간 네트워크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네네. 뭐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25개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그걸 위한 이제 노하우 공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한 바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죄송합니다. 유네스코 창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또 이제 문학 부분에 같이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인구 1,000만 이상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네네.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또 이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여러 이제 문학 및 출판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남아 지역 같은 예를 들더라도 뭐 우리가 관광으로만 가고 그랬지만 사실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그 내에서의 이제 문학 활동,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식도 이런 창의도시 네트워크 같은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그 지평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언급해 주셨던 자카르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문학 분야의 같이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동남아시아의 문학적인 부분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우리가 그런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그렇게 연결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이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조건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다는 게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원주도 또 참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원주가 뭐 아까 언급해 주셨던 다양한 국제교류 부분에서 포함할 수 있는 공공외교 사업과 그런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또
이 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 그런 원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교류, 그런 국제 네. 협력 사업들을 또 창의도시 네트워크와는 네네. 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창의도시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원주가 가입해 있는 협력 분야는 이제 문학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학 작품을 뭐 창작하거나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관련된 이제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학 작품을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은 문학 작품의 모티브로 인한 뭐 음악 활동 아니면은 뭐 다른 출판이라든가 다른 디자인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관광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원주가 가진 가치를 좀 재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시켜서 세계에 좀 더 소개를 하고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쌍방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생명사상, 네네. 그리고 오랜 협동조합의 전통,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면 아픔이고 또 이후에 이제 평화에 대한 논의를 좀 주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학은 하나의 분야이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원주가 가진 자산이 또 많은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문학이라는 어떤 창구 그리고 네네. 또 하나의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라는 창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네네. 이런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건 다 되겠지만 그 일정 정도의 그 시작 단계,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의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언택 시대라고 하지만 물리적인 접촉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지자체들에서 여러 가지 활동 이벤트들을 하고 있지만 뭐 행사, 축제 이런 거. 뭐 행사, 축제가 사실은 그걸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축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문화적 자산으로 그러니까 인프라라든가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자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단체장님의 의지도 또 중요하고 아마 그런 단체장님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시민의 또 역할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또 저희 이 창의도시 아카데미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 창의도시 활동과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활동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걸 더 통해서 원주의 공공외교 영역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다양한 주체, 그 안에 시민의 활동도 포함이 될 텐데요. 시민의 활동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이름이 좀 길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유네스코는 뭐지? 또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뭐지? 이런 좀 추상적인 개념들, 좀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창의도시 네트워크 속에서 또 원주시 내 중요한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에 아까 말씀했던 시민의 참여라든가 실제로 그런 걸 참여를 통해서 매연히 배우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후원 또는 생산자로까지 좀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자체 내에서 우리 원주시 내에서의
문화 생태계를 좀 조성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는 것도 그렇죠. 예, 예.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활동을 또 함께 예.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런 원주 공공외교 서포터즈라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그 활동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국제관계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요. 외교라든가 특히 요즘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공공외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교부 산하 이제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나라 대학 중 10곳을 선정해서 이제 공공외교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데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관련된 수업도 열게 되고 관련된 현장 견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공외교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한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이 원주에서의 좀 사례를 찾고 학생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네. 이제 마침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좀 홍보를 할수로써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지금 3학기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SNS를 기반으로 특정 기간 동안 학생들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뭐 이제 관광, 뭐 맛집 이런 소개도 포함을 하는데요. 네. 중요하죠.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아니면 뭐 이제 문학 관련된 여러 기관 또는 원주 출신의 문학가들, 소설가를 소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원주 시내에서의 주요 이제 문화 공간들도 소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고요. 또 좀 더 이제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각도 좀 더 이렇게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위해서 원주시가 정책적으로 뭘 하면 좋을지 이런 의견들도 이제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그래서 저는 블로그 특히 뭐 그리고 유튜브 또 어떤 학생은 외국어로서 영어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원주에 대한 소개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학생들에게도 좀 참여의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런 것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 학기부터는 원주시와 같이 해서 참가자들에게 원주시에서 이제 활동 확인서 그리고 이제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를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정 수업을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원주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좀 이렇게 확대 발전하면 어떨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참여한 학생들의 좀 소감이나 이런 것들은 반응들은 어땠나요? 예, 일단 원주 지역에 있지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원만 하고 집으로 간다거나 그래서 원주를 실제적인 원주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알아갈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단체로 이제 현장 견학도 가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가 개인 취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잘 몰랐던 거, 잘 몰랐던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잘 몰랐고 원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본인들이 좀 참여한다는 거 하는 좀 그런 왜냐하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관련된 정보가 한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자기들이 기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식이 아닌지 SNS 활동 기반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또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또 공공외교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오늘 대담을 위해서 원주 공공외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올렸던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영어로도 그렇게 자료들이 올라간 걸 보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공공외교의 하나의 형태로서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어떤 시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또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더 확대되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에는 학생들이 이런 서포터즈 활동을 했지만 시민분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공공외교 그리고 창의도시에 대해 알게 되신다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동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입니다. 네, 예.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공공외교 그리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리고 그 국제적인 의미가 또 우리 지역엔 어떤 의미를 가진지 다양한 또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 학생들과 같이 또 제한된 역할이긴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되고요. 또 이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성장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 인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모두 시민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많이 키워나가는 그런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 또 어려운 시간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인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용정 교수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 그동안 6분의 지역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창의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관계를 앞으로 맺어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창의도시 아카데미를 시청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좀 함께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대담 속에서도 계속 언급됐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화와 창의성을 발휘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동참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창의도시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창의도시 아카데미도 이번 회차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 지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